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해서 사법부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사법부와 지방자치니까 우리 교재 순서는 사법부 나오고 헌법재판소 나오고 지방자치 나왔지만 우리는 지방자치 먼저 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보고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섬진강인데요. 선생님이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퍼온 건데 저도 갔었어요. 갔는데 저는 봄 하면 저 섬진강이 떠오릅니다. 정말 봄, 4월 초 이럴 때 3월 말 4월 초 이럴 때 정말 남쪽 나라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데가 저 섬진강이 아닌가라고. 섬진강 그 주변이 온통 연녹색이 되고 그다음에 뭐 벚꽃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물론 이 강의 들을 때쯤은 뭐 여름이 됐을까요? 예, 그럴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날씨 때문에 공부 안 되죠. 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정말 흐리면 흐린 대로 공부 안 되는 적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언젠가도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임용고사 준비할 때 정말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정말 미치겠고 흐리면 흐린 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럼 매일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공부하던 장소를 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하고 커피숍에서 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하긴 뭘 이렇게 하는데 정말 했어요. 그리고 공원 벤치에서도 하고 어디 장소를 바꿔가면서 대학 교정에서도 하고 정말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 더 잘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막 바람을 쐬면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내가 책 읽고 있는 그 모습 자체에 내가 막 흐뭇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막 짜증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막 환기를 시키고 분위기 전환을 시키고 그 날씨를 즐기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지방자치부터 하지요. 우리 교재에 보면 지난 시간에 7번 문제로 이미 포문을 열었지만 7번 문제, 8번 문제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등 그런 제도들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요. 선생님이 올려둔 기출문제들도 그런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할 얘기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가야 될 그런 개념들 배운다고 생각하시고요. 적용하실 때는 보다 더 풍부한 다른 개념들 우리가 국왕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 또는 선거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믹스돼서 혼합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자치 해볼게요. 네. 2번, 지난 시간에 1번 사법부 했으니까 2번 지방자치고요. 지방자치 1번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은 좀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은 많이 그렸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자치한다라는 거죠.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는 건데 그때 말하는 그 지방이란 지역 주민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에 의한 그런 그 지역의 일을 맡아서 보는 그런 자치 형태를 지방자치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맡아서 처리하는 것들을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흰색만 2개 들고 있네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관계에 주목을 해서 이 둘 간의 관계에 주목을 해서 보는 그런 지방자치의 형태를 단체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정말 지방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관계에 주목해서 보는 걸 주민자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형태는 크게 단체자치 혹은 주민자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도 설명이 돼 있는데 이제 더 부가적으로 해보면 이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해서 법률로서 지방자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하고 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권력을 좀 넘겨줍니다. 권력을 나눠주죠. 예, 조금 나눠줍니다. 이양 이렇게 일정 부분의 권력을. 이것을 단체자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단체자치는 국가가 법률로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법률로서 지방정부를 만들고 이 지방정부의 권력을 어느 정도 넘겨주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보면, 법률로서 만든다,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단체자치를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나눠줬기 때문에 분권의 원리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분권 중에서도 특히 권력을 나눠주는데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 권력 분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게 되고 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넘겨받은 권력에 따라 이렇게 자치를 하는 형태, 이것을 단체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이 지방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고 또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자치가 돼요. 자 보세요. 주민이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해요.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는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가 뭐죠? 스스로 통치하는 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스스로 통치하는 거. 어디서 강조됩니까? 정치적 영역에서. 그래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는 건데, 그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일 수도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법률로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주고 거기다 권력을 넘기는 것, 그것을 단체자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차원에서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 또는 분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통치한다, 스스로 다스린다, 자치의 원리, 이게 바로 정치적 영역에서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 가운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이에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요.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리고 이 헌법 조항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두고요.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또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조항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어떤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 가까워요? 단체자치에 조금 가깝죠. 법률로서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정한다, 이런 규정을 봤을 때 단체자치 쪽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규정을 통해서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엄밀히 단체자치와 지방자치를 막 구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야, 주민자치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이 이 지방정부의 구성원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치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뭐 여러분 정말 선거에서 많이 해서 잘 알다시피 이 지방자치는 크게 광역 단위하고 기초 단위로 나눠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원 우리나라의 선거의 선거 파트, 지방선거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광역 단위의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기초 단위 이렇게 있죠.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이원적으로 된 상태에서 광역이건 기초건 간에 그 지방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중앙정부의 뭐하고 똑같아요? 의회와 행정부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뭔가를 의결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고 그 밑에 법률 있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그리고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보세요.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들어요. 우리 입법부 할 때 배웠죠? 국민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이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법률과 명령은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법률은 중앙정부의 법을 만드는 의회,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명령은 행정부에서, 조례는 지방정부의 의회, 지방의회에서, 지방정부의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서 존재하고 조례와 규칙을 각각 제정하며,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입법부를, 국회를 공부할 때 국회의 권한에서 입법 권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했던 것이 예산의 의결, 그쵸? 네, 그 다음에 확정해 주는 거였죠.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었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 주고, 제대로 그 지방에 돈을 썼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결산하는 거. 국회에서 하는 역할 똑같은 거. 예, 지방의 법 제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의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 그 다음에 결산 이런 거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지방자치 봤습니다. 잘 정리되셨죠? 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헌법재판소 보고요. 여러분은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좀 나온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공부할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헌법재판소가 되고요. 헌법재판소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모두 9명입니다. 네, 선생님이 3명씩 편을 나눴어요. 네. 3명씩 편을 나눴는데 그 이유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그렇죠? 3명은 대법원장이, 그다음에 이 3명은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각각 3명을 달리 지명하거나 선출할까요? 각각 다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왜요?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을 이렇게 지명하거나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진 않는지, 또는 이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그래서 침해하지는 않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기본권 보장기관이에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3단원 처음에 말했 헌법에 대해서 처음 딱 들어갔잖아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 기본권 보장이죠. 그렇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내용들을 써놓고 통치 조직을 써놓은 다음에 통치 조직들이 절대로 거기에 써있는 내용들만 행사하지 다른 걸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통치 조직까지 써놓는다고 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헌법을 지키겠다. 헌법 보장.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이 남용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법원이 왜 존재해요?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달라요. 지난 시간까지 본 게 법원이에요. 법원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법에 근거해서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법원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자 보세요. 법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등등등. 헌법, 국민이 만든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는요, 어떤 기관의 영향이나 이런 것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정말 함정이 자주 빠뜨리는 게 이거죠. 이 모두에서 이 9명을 국회가 동의하고요.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꼭이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이 모두 9명을 국회가 동의해주고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3명을 국회 선출, 지명,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모두 9명을 임명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실 다 얘기했어요. 이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떤 그 탄핵이나 그런 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아니하고, 또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도 일체 안 됩니다. 뭐 당연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내용, 요거와 관련돼서 지난 3년간 기출문제 보면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권한이 제일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5가지 권한입니다. 그래서 5가지 권한을 차례대로 써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써보면 헌법소원,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5가지는요. 그리고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쟁의 심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난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 권한하고 관련해서 제일 많지. 여기 구성과 지위와 관련해서 한 2문제 정도고, 이 권한 관련해서 제일 많이, 그리고 작년 수능을 봐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를 조금 써보면요. 이 권한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 정도, 노란색으로 할까요?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2문제, 그 다음에 이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해서 1문제,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4문제, 1문제. 네, 4문제를 4를 쓰면서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2, 4, 1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결정 결과.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 하는 그런 게 지문으로 구성돼요. 그런 결정문에 쓰여진 어떤 기본권과 관련돼서 그 분석하는 거, 그 결정문을 분석하는 문제, 이게 상당히 어렵죠. 막 모든 게 복합되어 있으면서. 그게 6문제나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와 지방자치라고 제목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상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금 보시면요. 이 권한 5가지 중에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정당 해산 심판이나 탄핵 심판은 출제가 안 됐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쓴 셈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은 어디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입법부의 권한이었죠. 그렇죠? 입법부가 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나 또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었던 그때 이미 많이 얘기가 됐었죠. 탄핵 소추 의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심판을 하는 거니까 그 단계에서 탄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고 또 하나 이 정당 해산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는 게 정부입니다. 제소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이미 얘기가 다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상 풍부한 부분들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돼서 이거 2가지 위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볼 것은 헌법재판소의 이렇게 구성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이거 쓴 부분이 사실 다예요. 됐죠? 그리고 권한 5가지고 이 5가지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각각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헌법소원 뭐 결정, 판결을 했다. 그 다음에 결정을 했다. 결정문.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어떤 결정문이 나왔다. 그 결정문 속에 들어가 있는 기본권과 막 버무려져서 나오는 그런 지문 분석 문제. 이런 모든 배경 지식들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아주 지문을 잘 분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데 6문제나 나왔고 수능에서도 그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이 권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볼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소자가요. 호소하다 할 때 소자입니다. 원할 원자. 그래서 헌법에 비추어서 호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헌법소원은요. 예, 보면요. 일단 요건이요. 공권력이 국가 권력이 행사되거나 혹은 행사되지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자 보세요, 여러분. 국민이 제기합니다. 국민이 제기해요. 청구권자가 국민이에요. 국민이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헌법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헌법소원의 거의 대부분의 형태는 뭐냐면 내가 침해당한 이 권리를 구제해달라는 권리구제형입니다. 권리구제형. 권리구제형이 나왔다는 건 다른 형도 있다는 거죠.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헌법소원이란 국가 권력이 행사되거나 또는 행사되지 않아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지켜주기 위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 다른 거 다 써보고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써보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너 징역 10년이야. 너 사형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너 징역 10년이야. 그럼 나의 기본권 침해한 거 맞죠? 신체의자요. 그랬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갖고 저요 법원에서 징역 10년 받았어요. 너 신체의 자유 침해당했어요. 저 구제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자 보세요. 법원의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1심 지방법원에서 했고 2심 고등법원 가서 했어요. 그리고 최종심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다 해가지고 최종심에서 너 징역 10년이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헌법재판소에 와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없애버리는 효력. 다시 말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위에 있는 그런 국가기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선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제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야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좋아하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자료. 여러분 2011년 2월 10일 아시아 경제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자, 보세요. 보니까 010으로 통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1447명이라는 국민이 제기했습니다. 맞아요?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네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누구예요? 국가기관이죠. 그렇죠? 국가기관이 010 번호통합 정책 어때요? 강제력이죠. 국가기관이 강제력, 권력을 쓴 겁니다. 공권력이죠.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국민 010 통합해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렇죠? 국민입니다.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국가기관이 근거도 없이 번호통합계획, 번호이동의 차별적 운영, 한시적 번호이동 등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그런 이용자의 재산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나는 012를, 016을, 019를, 018을 쓰고 있음으로써 행복했는데 왜 010으로 하게 하느냐? 라면서 이런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등 이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헌법소원의 의미 딱 와 닿으시죠?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것. 되셨죠? 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여기다 그냥 쓸까요? 멀리 가나? 왔다 갔다 해도 하겠죠. 네, 볼게요. 헌법재판의 절차를 보면요. 네,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해달라고 심판 청구서를 내야죠.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9명의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것처럼 010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제기가 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리합니다. 사전 심의하죠. 심의합니다. 네. 미음인지 아시겠죠?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하면 심판하러 가고요. 네, 회부 결정을 하고 이거 할 일도 아니잖아. 이걸 갖다가 왜 제기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했을 때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말고 할 그럴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는 제기할 요건도 안 돼. 요건도 안 된다고 할 때 이것을 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도 안 돼. 이렇게 탁 해버리는 거. 그리고 나서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하면요. 네,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 과정 왜 쓰냐면요.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는데 자 보세요. 이 지정재판부, 이 교과서에 우리 정치교과서가 4종 정도 되는데 거기서 2개 교과서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사안이 이렇게 헌법소원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헌법재판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뭐가 올라오게 되면 모든 재판관 9명이 다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으로 이루어진. 그럼 지정재판부가 몇 개 있을까? 3개 있는 거지. 그치? 3명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전에 봐본 다음에 요건도 안 되면 그건 버려. 이렇게 하고 이건 해볼 만한데 그랬을 때 전원재판부, 즉 9명이 모두 모이는 전원재판부가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아주 높고도 험한 산을 올라가기 앞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분이 하는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너무너무 대단한 게 그런 세계에서 뮤지컬을 하고 막 하는 그런 세계에서 20년이 넘게 거의 주인공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한 저분의 그런 능력? 그게 뭐 제 타고난 재능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 노력이 없었으면 정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어떤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계속해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존경?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2번. 정말 헌법소원도 중요했는데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권한 5가지 있죠? 그 5가지 가운데 이제 2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당사자라고 쓰겠습니다. 당사자. 이 일의 당사자. 이 일의 당사자가, 자 볼게요. 법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도 진짜 죽도록 고생해서 임용고사 봤는데 정말 다시는 돌아가기도 싫고요. 하기도 싫고요. 어떻게 됐는지 이제 지금은 뭐 운이 좋았는지. 근데 아무튼 어떤 한 이제 저처럼 진짜 열심히 죽도록 틀어박혀가지고 진짜 공원을 전전하면 선생님 진짜 올림픽 공원에 돗자리도 깔았어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랬는데 저 진짜 열심히 했겠죠. 진짜 열심히 한 어떤 이제 A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 뭐 이제 취업 준비생이 있었죠. 열심히 해가지고 딱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자기가 붙을 만한 점수인데 자기가 떨어진 이제 저희 점수가 다 공개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번에 0점 몇 점 차로 떨어졌구나. 그럼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죠. 다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자기의 딱 점수를 보니까 자기 이제 위에 합격선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합격한 애들 중에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한 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가산점을 빼면 자기가 훨씬 더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애한테 가산점을 줬는지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지역 출신의 사범대학을 나온 학생한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임용고사를 보면 경기도의 대학교를 나온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고 뭐 경상도를 나오면 근데 그 가산점은 지역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아무튼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사범대학을 나온 그 학생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은 사실상 가산점을 빼면 자기보다 점수가 안 높은데 딱 그 합격이 된 걸 보고 정말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합격 취소해달라고 자기의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취소 소송 중이었습니다. 네, 무슨 중이에요?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 중이죠. 법원에서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법원에서 이제 내 불합격을 취소해줘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법률에 어떤 법에 의해서 가산점을 준다라는 법률이 있겠죠. 그렇죠? 이 가산점을 준다라는 규정이 있는 이 법률 자체가 헌법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이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정의를 다시 보세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심판해서 위배되면 그 법률을 없애버리면 그 법률에 따른 효력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판결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되게 되면 이 재판은 쫙 중단이 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당사자는 이 재판 중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받고 싶으면 이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법원이 이 당사자를 데리고서 막 이 소송 중인데 이 법원은 그런 생각 안 하겠어? 법원도 하여. 이거 지금 취소 소송 중인데 이거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법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누가 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니까 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헌법소원은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지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국민이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제기해요? 제청을 누가 해요? 법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혹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이 재판 중에 법원도 생각해서 직권으로 되셨죠. 그래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행사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러이러한 과정은 이제 정말 많아요.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은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했어. 그런데 이 법원이 이 법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법원이 생각해서 제청을 안 해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기각, 신청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신청을 먼저 하고요. 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이 당사자는 미치겠지. 그렇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이걸 판가름을 정말 받고 싶은데 가운데 있는 법원이 이걸 기각해버려. 안 해줘버려. 그러면 당사자는 미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사자 국민이죠? 선생님 방금 전에 했죠? 국민이 직접 제기하면 뭐라고요? 헌법소원이라고요. 그렇죠? 국민이 직접 제기하면 헌법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에 관한 그런 헌법소원이죠. 그래서 이 헌법소원을 특별히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헌법소원을 보면서 어떤 거 중심으로 봤냐면 그 권리구제형 중심으로 봤습니다. 내 기본권,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이 직접 그런 권리구제형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이 권리구제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보면서 이 국민은 법원을 매개로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받고 싶은데 했으면 좋겠는데 이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을 때는 국민이 직접 제기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위헌법률 심사형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은 요건은 반드시 법원에 기각이 있었을 때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신청도 안 해보고 바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위헌법률 심판 봤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 두 가지 사실은 끝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거 이제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핵 심판이죠. 여러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법부, 행정부 할 때 뭐 이미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기, 발의하려면 몇 명이었더라 외우셔야 되죠. 제적,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과반수. 가 찬성했을 때. 그래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어때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탄핵 해서 끌고 가는 거를 결정합니다. 의결. 이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거죠? 국회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헌법소원 국민이 제기했죠?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 법원이 가운데서 매개했습니다. 법원이 제청합니다. 탄핵 심판은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했을 때. 지금 보신 대로 대통령은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했던 거 생각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든가 법관 이런 국가기관까지 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기보다 좀 요건이 낮죠? 발의는 제적 3분의 1 이상, 의결은 제적 과반수. 왜냐면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외워주세요. 네. 그리고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집행이 바로 정지가 되죠. 집행이 정지가 되죠.
여러분 선생님이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에 대해서 비교해서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탄핵소추는 반드시 위법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그 직무가 바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해임 건의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이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서 맞아, 탄핵이야 라고 인용하게 되면 그래 탄핵이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되고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결돼서 직무집행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 그 동안 직무집행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 결정 받았었죠. 그래서 다시 복귀했었던 기억 여러분 안 나나? 네. 그래서 세 번째 탄핵 심판했습니다. 네 번째, 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그 헌법 규정에도 아주 잘 나와 있긴 하는데 정부가 제소합니다. 정부가 제소합니다. 누가 이 청구권자인지를 잘 알아둬야 돼요. 정부가 제소하고요. 어땠을 때?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 정도. 다섯 번째 이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권한을 가지고 다투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요. 자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 자치부가요. 어떤 광역자치단체, A 광역자치단체가 뭐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딘지 아시죠? 서울시나 뭐 아니면 광역시, 뭐 그다음에 도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권을 행사를 했어요. 예, 감사했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사 한번 해보겠어. 그랬더니 A 광역자치단체가 열받은 거야. 가서 왜 나한테 이러냐?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라는 국가기관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가기관끼리의 권한을 가지고 싸우는 다툼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권한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다툼에 대해서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경상도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알아봤고요.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사실은 심화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부연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국제기구로 좀 들어가는, 아니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사회 파트, 국제정치 파트로 들어가는데 앞에 부분 조금 뚝 떼어가지고 이 헌법재판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잘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정족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부연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 가운데 6명이 그래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됐어 라고 해줘야지만 그게 위헌 결정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침뜸 독점은 사실상 위헌이다. 사실상 위헌이다라고 했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위헌이 아닌가 봐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대요. 자, 5명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4명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위헌이다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한의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막 침 뜨고 뜸 뜨고 막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이제
한의사들만 침 뜨고 뜸 뜨고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게 한의사들만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불법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한의사들만 침 뜨고 뜸 뜨게 하냐? 한의사들만 침 뜨고 뜸 뜨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뭐 직업 수행의 자유, 뭐 평등권 이런 거 침해한 거다.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제기됐어요. 그랬더니 딱 재판결이 나길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그래 이거 위헌이야. 그리고 4명은 아니야, 위헌 아니야. 숫자상으로 보면 위헌이라는 게 사실상 더 많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위헌 정족수가 6명입니다. 6명. 6명을 채워야지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합헌이 난 거예요. 되게 이거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조금 굉장히 다른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다수결로 치면 5명이 위헌이라고 그랬으니까 위헌 이렇게 나야 되는데 어떻게? 6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소수 의견, 4명 의견이 합헌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침뜸 시술 행위를 금지하는 이 의료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5명이 위헌했고 4명이 합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오히려 합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을 낸 이 단체는 봐라. 물론 위헌 정족수 6명이 안 돼서 합헌이라고 났지만 사실상은 위헌이라고 한 사람이 더 많지 않냐. 그 위헌을 주장하고 반대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불법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규제한 법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이 6명이라는 의결 정족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이 집시법의 야간 5개 집회 결정 금지 조항에 대해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그 헌법에 누구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는 야간에 5개에서 집회하는 걸 금지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기가 돼서 재판관 5명이 위헌, 2명이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2명이 합헌으로 했는데 지금 보세요. 위헌이 5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러면 위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위헌이 되기 위해선 6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6명이 안 되니까 이 위헌 5에다가 2명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요걸 합쳐서 오히려 헌법 불합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 조금 그 다른 맥락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 5명이 곧바로 법조항의 효력을 없애는 위헌 의견을 냈지만 여러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나면 그 법률은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서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이 소수의 재판관 의견이 전체 의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해당 법조항의 개정을 미루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법원과 이렇게 혼란이 일었다.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고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봤습니다. 위헌이 되기 위해서 정족수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문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요.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그리고 위헌 정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 파트로 국제 정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